안녕. 오늘은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한 2년, 내가 본 건 한 2년 전부터 페이북이나 아니면 기타 사이트들에서 돌아다니는 짤방을 엮어서 만든 그런 그림들이 있었어. 제목이, 우리가 몰랐던 중독에 대한 사실들, 이거였나? 일반 사람들이, 그, 대충 요약하자면, 일반 사람들은 중독에 대해서 이제 보통 중독하면 그냥 약물 중독, 뭐 우리가 막 마약 이런 그런 약이 중 약이 문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이제 약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대체할 거리가 없는 환경이 문제다. 어, 그런 되게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어, 그런 만화였는데, 오늘 또 그 만화를 보게 됐어, 우연히 인터넷 하면서. 근데 갑자기 오늘은 의구심이 드는 거야. 그때는 진짜 그래, 맞다, 뭔가 되게 신박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오늘은 뭔가 진짜 그런가 싶어가지고 한번 그걸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 그럼 일단 뭐든지 토론이든 뭐든 할 때 제일 우선시 돼야 될 거는 토픽을 정하는 거랑 주제를 정하는 거랑, 그리고 주제에 들어있는 낱말에 대한 뜻을 서로 합의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혼자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과, 아니면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내가 쓰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는지, 나는 그런 의도로 썼을 때 다른 사람도 똑같은 의도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중독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중독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 어, 보통 요즘에 알코올 중독증이라고 옛날엔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많이 바꿔서 부르잖아. 그래서 처음에 나는 의존이랑 중독이랑 뭐가 다를까? 정말 중독이라는 건 어떤 걸 중독이라고 부를까? 라는 생각에 한번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 기사에 나왔는데, 이 기사도 중독에 대한 정보는 100% 거짓말이라고 나왔지. 이제 이 뜻은 뭐 그런 거겠지. 이제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알고 있던, 내가 처음 그 짤방 접했을 때 이제 와, 신박하다라고 얘기했듯이, 음, 중독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독이란 건 거짓말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진 기사인 것 같아. 그래서 뭐 스마트폰 중독도 나오고,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테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사람이 이제 요한 하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테드에서 무슨 연설을 했냐면, 이야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한 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뭐 못 본 사람들은 조금만 기다린 나중에 여기서 직접 그 짤방을 보여줄게. 짤방에서 얘기한 어, 그 뭐지, 중독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약물에 의한 중독의 심각성보다는, 그런 화학적인 변화로 인한 심각성보다는, 약물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환경이 문제다.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그런 류의 알렉산더라는 과학자가 이제 실험을 한 건데, 이 사람이 테드에서 그 실험을 이제 언급하면서 그걸 이제 그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사회를 바꿔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테드에서 펼쳐가지고 요즘 한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 왜냐면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중독이라고 하면 그냥 마약 중독, 한번 예를 들면 뭐 내가 어디 술집에 가서 술 취했는데 누가 나한테 마약을 투여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막 마약이 다 중독되고 막 인생이 피폐해지고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마약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이 더 문제지, 그런 화학적인 물리적인 요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이 사람과 그 알렉산더가 실험했던 거의 주장이기 때문에. 음, 그러면서 이 내용의 그 알렉산더 사람의 실험 내용이야, 이게. 나중에 우린 다 처음부터 볼 거니까. 근데 이 기사도 보면 좀 중독이랑 의존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우리가 말들은 많이 하지만, 스마트폰은 솔직히 중독이라기보다 의존에 가깝지. 그 차이를 알려줄게.
나도 잘 몰라가지고 막 찾아봤는데 되게 애매모호하더라고. 그리고 그 이제 바로 다음에 찾을 거고, 또 이 기사를 보면서 좀 문제를 삼았던 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기사는 팩트 전달, 칼럼이 아니고 이건 기사잖아. 칼럼인가? 기사잖아. 기자가 쓴 기사지. 칼럼이면은 모르겠지만 기사에서는 그냥 뭐 이런 설들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한다, 이렇게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뭔가 좀 사설처럼 쓴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을 담아서. 근데 그게 또 이상해. 봐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떨까?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부동의 1위인 우리나라는 쥐공원보다 쥐감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 실험 안 본 사람들은 좀 이따가 내가 우리 다 차근차근히 다 하나하나 볼 테니까 좀만 기다려줘.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환경이 더 중요하다 했잖아. 그러니까 쥐공원은 좋은 환경, 쥐감옥은 마약 이런 데 빠지기 쉬운 되게 나쁜 환경.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쥐감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자살률 부동의 1위다. 근데 이게 뭔가 좀 안 맞잖아. 갑자기 여기서는 중독을 얘기했는데, 뭔가 중독되면 다 자살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뭐 중독 때문에 빨리 죽을 수는 있겠지, 몸이 상해서. 근데 뭔가 인과관계가 없는 것 같아. 이 사람은 그냥 뭔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 같은데, 봐봐. 노동시간 1위, 이혼율 2위, 노인 빈곤율 1위의 각종 나쁜 성적표를 거론할 필요도 없다. 거론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이거랑 중독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 근데 또 웃겨. 그렇다면 중독에 빠진 우리를 구할 동화점은 무엇인가? 무슨 중독에 빠졌다는 건지 모르겠어. 몰라. 노동시간 1위, 노동에 중독됐나? 근데 노동에 중독됐으면, 중독이란 게 마약 중독자들 마약을 안 하면 막 미쳐버리잖아. 못 견디고. 노동 시간은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일 안 한다고 미치진 않잖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 사람 좀 약간 인과관계가 없는 얘기를 이상하게 풀어나가고 있어. 아무튼 뭐 그래서 내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길래 대한민국 현실은 어떤가? 쥐 감옥에 가깝. 그러니까 이 말이 맞다면, 대한민국 현실이 쥐 감옥에 가깝다면 중독률도 높겠지? 그래서 OECD 홈페이지에 가봤어. 이 OECD 홈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오피오이드라고, 이게 그 약간 몰핀 알지? 몰핀 진통제 같은 역할. 그러니까 모든 진통제를 포함해서, 의학적인 진통제를 포함해서 헤로인 같은 그런 거 있잖아. 헤로인도 어차피 몰핀에서 추출돼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런 중독성 있는 마약 물질까지 다 포함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마약류 같은 약물을 이제, 이게 이제 약물 소비율을 나타낸 거야. 그럼 미국이 제일 높지. 미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총과 뭐 술, 마약 뭐 이런 거 장난 아니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야, 여기.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뭐 가운데가 대충 여기라고 찍으면 하위권이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일본보다 높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하위권이고, 되게 어떤 약물적인 면에서 보면 상당히 모범 국가인데, 이 기자는 쥐 감옥에 가깝대. 그러면 미국은 뭐지? 우리가 모범 국가인데? 아무튼 그래서 기사 좀 이런 식으로 안 썼으면 좋겠어. 그냥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던가. 사실관계, 자기 주장을 펼쳐도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어느 정도 뭔가 논리적인 질문을 제시하거나. 근데 논리성이 전혀 없어서 이 기사는 좀 안 좋은 것 같아. 아무튼 자, 그럼 이제 중독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헷갈리는 게, 중독이랑 아까도 말했듯이 의존, 여기서 말했죠.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하는데, 중독과 그럼 의존은 뭐가 다른 걸까? 그래서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되게 각기 말이 좀 다르긴 한데,
중독이랑 의존증을 굳이 분류해 보자면, 이제 의존은 의학적으로 본다면 의존은 그러니까 우리 몸이 계속 무슨 약물이 주기적으로 들어와. 그래서 우리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해서 그 약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이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 거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감기에 365일, 그러니까 항상 감기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해요. 항상 감기 걸려서 콧물이 흘러. 다른 건 증상은 모르겠고 콧물이 매번 흐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코감기 약을 먹어야 돼. 콧물을 억제하는 약을 먹어야 돼. 그럼 콧물이 안 흘러. 그럼 이 사람은 계속 그걸 먹어야만 콧물이 안 흐르게 되잖아. 자연스럽게 안 나고, 만약에 뭐 한 달 동안 복용하고 그 이후에도 콧물이 안 난다 이러면 상관없는데, 그냥 계속 365일 콧물 약을 먹어야만 콧물이 안 나. 그럼 이 사람은 의존증인 거야. 의존성인 거지. 약품에 의존하는 거지. 의존증이라고 하긴 뭐 몰라, 더 깊게 세밀하게 들어가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거지. 근데 중독은 어떤 거냐면, 중독은 의존이랑 비슷하긴 해. 비슷한데 더 어떻게 보면 의존을 포함해서 더 강한 성격인 거지. 의존이 중독을 포함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인과관계는 있는 것 같아. 누굴 포함한다기보다 그냥 비슷한 면이 있어. 비슷한 면이 이제 느끼다시피 이제 뭐가 이렇게 약물이 뭔가 필요함을 느끼는 거지. 이 사람도 뭐 콧물이 없어지길 원하면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여기는 문제는 뭐냐면, 콧물의 의존증은 만약 콧물이 막 안 흐르는 게 당연히 좋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콧물 약을 먹어야 콧물이 안 나는데, 만약 콧물 약을 못 먹게 됐어. 약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못 먹게 됐을 때 콧물이 나면 불편하긴 하지만 그냥 그대로 또 살 수도 있잖아. 그러면 괜찮은 건데, 중독은 만약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제 막 미쳐버리는 거지.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막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막 이렇게 성격이 변한다든가, 되게 공격적으로 변한다든가, 막 그게 이제 한순간에 그런 게 아니고 쭉 그런 상태가 이어지는 거지. 이제 약물을 끊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중독이라고, 한 단계 더 높은 거지, 의존보다. 중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든 생각인데,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뭐 MBC 기자가 뭐 무슨 게임 중독성에 그게 뭐 공격적인 성향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겠다면서 PC방 두꺼비 집 내린 거. 그러니까 뭐 애들이 막 뭐야 하면서 막 욕 나오고 막 그랬잖아. 근데 그런 거는, 그건 중독 때문에 그렇다기보다 그냥 한순간에 열받으니까, 차라리 중독보다는 그거는 그거지. 그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 앵걸 컨트롤, 그런 화 참지 못하는 그런 문제지, 중독은 아니지. 중독이라고 말하기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아무튼 그럼 이제 내가 봤던 그 얘기 해줄게. 이거거든. 아마 본 사람 되게 많을 텐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쭉 같이 한번 읽어보자. 이게 중독에 대해 아까 얘기했던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그 실험을, 이렇게 원래는 이게 유튜브로 제작돼 있는 건데 외국 영어로 돼 있어. 근데 이거를 친절하게도 다 이렇게 캡션을 넣어가지고 자막을 넣어서 이렇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걸 쭉 다 캡처해가지고, 자, 그런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난 게을러서 못할 건데. 아무튼 보자. 무엇이 사람들을 헤로인에 중독되게 할까요? 중독은 소통 부재 위기의 한 증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사람들을 헤로인에 중독되게 할까요? 누구나 아는 뻔한 이유잖아요. 헤로인 중독을 일으키죠. 나도 처음에는 이렇게만 생각했지. 마약 하니까 당연히 마약이라는 물질은 또 마약을 부르고 하는 거니까. 만약 당신이 헤로인을 20일 동안 쓰면 21일째 되는 날
당신의 몸이 약물을 미친 듯이 원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약물 중독이란 거죠. 근데 이 설명에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독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거든요. 쥐를 한 마리 데려다가 철장에 넣고 물병 2개를 줍니다. 하나는 그냥 물, 다른 하나는 헤로인 혹은 코카인을 넣은 물이죠. 거의 모든 경우에 쥐는 약물이 들어간 물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 쥐를 데려다 철창에 넣고 이게 아까 기사에서 얘기했던 감옥 같은 상황이야. 감옥 쥐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조금 더 마시려고 약물병에 매달리죠. 죽었어. 그러니까 이 헤로인이 그냥 만약에 뭐 헤로인, 코카인 같은 건 상당히 급이 높은 마약 물질이니까 중독성 물질인데 이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더 마시고 싶어 하잖아? 중독이 돼서? 근데 마실수록 건강이 나빠져. 죽어 결국. 그래서 무서운 거지. 그냥 더 마시기만 하고 싶고 이랬으면 뭐 아마 법적으로 그렇게 규제하진 않지 않았을까? 죽지 않으니까? 아무튼 하지만 1970년에 심리학자 브루스 알렉산더, 여기 이제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인 브루스 알렉산더인 심리학자가 나와. 과학자가. 이 실험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처음엔 이렇게만 실험했나 봐. 쥐가 철장에 혼자 갇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는 쥐 놀이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쥐의 천국이죠. 아까 얘기했던 공원 쥐 그거야. 그곳은 쥐가 색색의 공간 돌아다닐 터널이 가득한 우리였습니다. 함께 놀 많은 친구들, 그리고 또 느끼는 대로 할 수 있었죠. 쥐가 쥐 마을에서 원활할 만한 모든 것이 있는 쥐우리, 그리고는 똑같이 물병 2개를 주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쥐 공원에 있는 쥐들이 거의 약물이 든 물병을 쓰지 않은 거죠. 어떤 쥐도 강박적으로 약물을 섭취하지 않았고 과다 복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쥐에만 적용되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다행히도 비슷한 실험이 인간에게도 실행되었어요. 베트남 전쟁이죠.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20%의 미군들이 대량의 헤로인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팬이겠죠. 마약 전쟁이 끝나고 100만 명이 넘는 마약쟁이들이 미국 땅으로 돌아와 설치면 어떡해요. 하지만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보고한 연구 결과서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어요. 그들은 금단 현상도 없고 심지어 재활원으로 보내지지도 않았죠. 집에 돌아온 95%의 사용자들이 그냥 약물 사용을 멈췄죠. 만약 중독의 옛날 이론을 믿는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렉산더 박사의 이론을 믿는다면 당연한 결과일 뿐. 어느 순간에나 죽으라고 강요당한 순간에는 헤로인을 하는 건 시간 보내기 엄청 좋은 방법이죠. 전쟁 후 당신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는 좋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쥐를 첫 번째 실험에 외로운 철창에서 꺼내줘서 두 번째 쥐놀이 공원에 넣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을 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포르노, 비디오 게임, 도박 혹은 코카인일 수도 있겠죠. 중독은 소통부재 위기의 한 증상일 뿐입니다. 이렇게 결말이 나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뭔가 좀 팍 눈이 뜨인 이런 방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래 한번 잠깐 그걸 볼까? 사람들도 되게 막 생일 선물 받은 정말 뭔가 눈을 뜬 느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약간 의문점이 들었었냐면 일단 이 환경을 보면이 쥐 놀이공원에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천국이잖아. 천국. 쥐애들한테는 그냥 쥐 천국이라고 했잖아. 뭐
놀 것들 가득하고 먹이도 풍부하고 뭐 쥐들도 많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곳인 거야. 근데 우리가 보면 왜 그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 불행하게 산다고 들었거든. 왜냐하면 이렇게 돈이 많아지잖아 갑자기.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는 거야. 뭘 하고 싶은 걸 못할 이유가 없잖아 돈으로는. 그치? 근데 다 해봤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결국 망하는 게 도박이나 마약, 결국 마지막엔 그 길로 빠져서 인생을 망친다고 들었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봤어. 근데 진짜 통계학적으로도 거의 70%에 가까운 당첨자들이 7년 안에 돈을 다 탕진해가지고 그 파산이 되던지 아니면 약물에 중독돼서 다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약물에 중독될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중독될 이유가 없잖아. 완전 뭐 인간관계도 나쁠 일이 없을 테고 다 좋을 텐데. 근데 왜 약물에 중독되는 걸까? 이런 사람들은. 하여튼 그래서 뭔가 이게 뭔가 약간 요즘 인문학 이런 게 되게 그러니까 나는 좀 약간 실존적인 아무래도 공대를 나와서 그런지 좀 뭔가 실질적인 그런 팩트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에 너무 허황된 그런 거 있지. 그런 것들이 좀 판치는 세상인 것 같거든. 약간 그렇게 다가오는 거야. 이것도 뭔가 좀 허황된 느낌? 물론 말은 정말 좋지.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마약 중독자가 없을 거다. 진짜 좋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 이게 되게 오래된 70년대에 나온 실험이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주장하는 게 이 사이트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 실험을 다들 인용해서 정말 본질적으로 중독에 대해서 연구하고 접근하기보다는 뭔가 나쁜 영향을 미친다.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거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것이 이제 쥐공원이라는 그 실험인데 아까 알렉산더 아까 우리가 봤던 만화에서 계속 나왔던 그것들이 그 내용인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건 그거야. 그 주장의 내용은 그 논문의 주장 내용은 중독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물 그런 중독보다는 더 중요한 건 이제 왜 우리가 중독이 되느냐 환경의 문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걸 주장하게 됐고 이전에는 이제 무조건 화학 반응 작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몸이 어떻게 되고 왜 우리가 그 반응에 이끌려 가지고 또 그 약물을 계속 찾게 되게 되고 그런 거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제 이 실험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게 아니고 그런 일련의 화학적 반응보다는 환경적으로 마약을 찾을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게 됐지. 되게 중독에 관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이 논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원래는 이 내용에서 나오는데 이 글에서 나오는데 원래는 여기도 보면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아까도 봤듯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미국이 제일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 그런 거에 대한 소비가 되게 많았잖아. 그러니까 걔들은 항상 그게 고민이거든. 어떻게 그걸 줄일 수 있을까? 그럼 뭐 대마든
코카인이든 헤로인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면 그것들이 종종 그걸 하고 범죄로도 연결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애들은 원래의 그런 억제 정책 방식이 원래는 그거였대. 원래는 되게 되게 강압적인 그런 거 있잖아. 딜러를 판매상 애들 다 잡아들이고 막 엄벌에 처하고 막 그런 거 위주였는데, 이제 이 사람의 논문을 계기로 그걸 보고 이제 추종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걸 잡아들이는 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환경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바뀐 계기가 되기도 했었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2008년 어디 회사에서 요 회사에서 이제 미국이 하는 거랑 그다음 유럽에서 하는 그런 마약 반대, 그러니까 마약에 대해 처벌하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전혀 이제 미국에서 하는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 것이 미국이 오히려 4배나 더 많다. 유럽보다. 미국 사람들의 그런 소비나 그런 것들이, 마약에 관련된 범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최근에 왜 또 각광을 받게 됐냐면, 처음에는 70년대인데 2008년도부터 갑자기 이게 팍 뜬 거야. 역주행 하듯이. 그래서 노래들 역주행 하듯이 갑자기 떴는데, 그게 이제 2008년도에 게이버 이런 사람이, 캐나다 사람인데, 이 사람 의사네. 이 사람이 이제 그 실험을 가지고, 이전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실험해 가지고 이제 만화를, 아니야. 이 사람이 실험해 가지고 책을 써. 책을 썼지. 여기 엘름 오브 헝그리 고스트라는 책을 쓰고, 그리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캐나다에서, 그 다음 이게 뉴욕으로 넘어가서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막 확 바뀌었지. 이제 사람들 인식이 확 바뀌고, 그리고 나서 또 이 사람 스튜어트 맥밀렌 이런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 아까 알렉산더의 그 실험을 가지고 또 그걸 만들어. 만화를 만들어. 만화가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만화로 설명해주는, 하면 딱딱하지 않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러니까 더, 나한텐 딱딱한데 영어라서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하여튼 많은 사람에게는 이제 더 퍼지게 된 거지. 그게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이제 이 이론 주장들이 더 확 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아까 그 기사에서 봤지, 한겨레 기사에서 봤듯이 이 사람이 테드에서 강연을 했는데 또 그 실험을 인용을 한 거야. 그래서 더더욱 유명하게 됐어. 그래서 여기저기 심리학 논문에서도 엄청 근거로 이게 갖고 와가지고 쓰이고 했나 봐.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이 글을 쓴 사람은 약간 좀 거기에 뭔가 모순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인 글이야.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부터 반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앞에서는 어떻게 그 주장이 이제 커왔고 이렇게 된 건지 얘기해주고,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우리가 논문이잖아. 이 사람이 그냥 기사에 글 쓴 것도 아니고 논문을 썼는데, 논문을 쓰면 어떤 게재를 해야 되잖아. 우리가 흔히 뉴스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들었던 네이처지나 이런 데다가 되게 유명한 것들이 있겠지. 또 저 사람이 심리학자니까 또 그쪽으로 유명한 그런 데다가 냈는데 다 거부당했어.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야. 왜냐하면 이건 팩트잖아, 그지? 왜 이게 거부당했지? 이렇게 신박한, 완전 그 눈을 뜨게 해주는 그 다른 방식으로 보는, 그리고 얼핏 저것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데 그게 왜 실리는 게 중요하냐면 이제 그거랑 같은 거지. 내가 무슨 주장을 써가지고 아무리 뭐 이런 걸 밝혀냈다고 할지라도 이걸 다른 사람들이 내 걸 보고 나서 아 그래 맞아 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없잖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근데 논문이란 거는 더 그런 데다 입증을 하기 때문에 네이처지나 이런 과학 학술지에다가 실으면 일단 내 논문을 보내면 그 학술지를 참관하는 교수들이 있어. 그럼 그 교수들이 이걸 봐. 이 사람이 이제 수만 건의 논문이 올라오겠지. 네이처 같은 경우 워낙 유명한, 누구나 다 저기에 싣고 싶어 하니까 자기 논문을. 봐서 아 이게 이 사람이 한 실험의 절차가 맞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 논리적 근거도 실험에 잘 부합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 내가 이 논문을 읽어보니까 그래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게 맞아 라고 유명한 구성하는 교수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맞다고 인정을 해주면 저게 실리는 거야. 근데 인정을 못 받은 거지. 첫 단추부터 뭔가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왜 못 받았냐. 아마도 이제 그럼 본인은 알겠지. 근데 아마도 이제 그 실험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되게 큰 오점이 있다. 보통 그러지 않는 이상은 보통 수정해서 이 부분 뭐가 이상하다 그럼 수정해서 제출하고 이러면 되는데 아예 못 실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른 잡지에서 나중에 몇 년도랬지? 이 실험이 79년도 79년도에 했는데 발표를 했는데 이제 2년 뒤에 81년도에 네이처지는 안 되고 이제 다른 학술지에다가 게재를 했지. 근데 결국 게재를 해도 이 사람이 이제 더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펀딩을 해야 되는데 돈줄도 끊기고 그랬네. 아무튼 자 거기에서 보면 왜 이 실험이 좀 문제가 있냐. 이 사람이 이제 실험을 며칠 하루 이틀 지켜보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쭉 실험을 지켜봤을 텐데 그 실험 데이터 중에서 8일 동안의 데이터가 이제 그걸 기록하는 쥐들이 몇 번 먹었다 몇 미리 먹었다 물을 몇 미리 먹고 헤로인을 몇 미리 먹었다 이런 걸 기록하는 전자장치가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8일 동안의 데이터가 날라갔대. 그럼 이거 좀 8일 동안의 데이터가 없으니까 물론 그게 이제 모르는 거지. 우리는 그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실험이 8일 동안의 데이터가 날라갔다고 하면 다시 해야 하거나 그 데이터가 날라간 건데 그걸 무의미하다고 쳐버리고 실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이제 남자쥐랑 수컷쥐랑 암컷쥐, 남자쥐랑 여자쥐가 있는데 얘들을 아까 감옥같이 안 좋은 환경에 쳐 넣을 때는 거기서 이제 쳐넣다 그러니까 좀 거기서 처리하다고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거기에 넣을 때는 이제 한 마리씩 독방에다가 넣은 거야. 근데 그 아까 쥐 공원 있지. 되게 좋은 환경에는 다 같이 놔둔 거야. 다른 쥐까지. 이게 우리가 과학 시간에도 배웠듯이 실험을 할 때는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 변수, 독립 변수 이런 거. 같게 만들어야 될 환경이 있고 딱 내가 원하는 것만 한 개만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다 이거지 이제.
하나만 다르게 해서 그걸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쥐 공원에는 여러 마리 쥐들이 있으니까 뭐 동물인데 뭐 하겠어요. 시간 나고 눈 맞으면 이제 둘이 이제 접촉을 하겠지. 그래서 접촉을 해서 애들을 또 낳잖아. 그러면은 애들을 낳으면 보통 암컷 쥐는 한 18일 정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젖을 먹이고 새끼쥐한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걔들만 같이 놓아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애기들도 생기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러면서 더 복잡해지잖아. 서로 하는 것도 복잡해지고 막 그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지. 근데 거기다가 이 교수의 맹점이 애기들이 생겼는데 그 애기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안 적혀 있어. 그러니까 애기들을 뭐 임신하고 애기들을 놓을 수 있지. 근데 놓고 나서 그 애기들을 실험실에서 그 공원 안에서 다 같이 떼냈는지 부모에게, 아니면 계속 같이 넣었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96년에 이 79년도에 했던 이 실험을 똑같이 해가지고 과연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똑같이 한번 해본 거야. 96년도에. 근데 그래서 실험을 2번을 했는데, 첫 번째 실험에서는 그 쥐 공원, 되게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쥐들이 쥐 감옥에서 혼자 독방에서 지내는 쥐들보다 조금 더 그 약물을 먹은 거야. 반대 결과지. 그리고 2번째에서는 반대로 또 독방의 쥐들이 공원 쥐보다 조금 더 먹은 거다. 근데 이게 여기서 보면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단 말이야. 정말 미미한 차이가 있는데,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논문을 보면 이 사람은 7배나 차이가 난다고 했어. 엄청난, 진짜 유의미한 차이지. 7배면. 그러니까 그 감옥, 그 독방에 갇힌 쥐들이 공원에 있는 쥐보다 7배나 더 많이 섭취를 한다고 돼 있어. 근데 96년도에 똑같은 실험, 왜냐면 그 논문에 어떻게 실험이 설계가 되어 있고 이게 쭉 나오니까 그걸 보고 똑같이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별 차이가 없는 거야. 왜냐면 첫 번째 실험에서는 공원쥐들이 조금 더 많이 먹고, 2번째 실험에서는 독방에 있는 쥐들이 조금 더 많이 먹었으니까 그렇게 유의미한 7배나 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추측하기로는 79년도에 사용된 쥐의 종이 있잖아. 그러니까 쥐의 종류가 다른 거야. 96년도에 썼던 쥐랑 79년도에 알렉산더가 썼던 쥐랑 쥐의 종이 달라서 그럴 수 있다. 근데 알렉산더가, 이게 맹점이 이제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알렉산더 이분은 주구장창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 그 논문에서 환경이 문제고 그런 화학적인 우리 인간 몸과 관련돼서 내부적인 그런 것들은, 생리학적인 것들은 상관이 없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소가 주된 요소지. 근데 여기서 79년도에 사용한 쥐랑 96년도에 사용한 쥐랑 종이 다르다, 같은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생리학적인 게 다르다는 거 아니야. 그게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알렉산더 박사님이 하신 주장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생리학적으로 어떻든 간에 환경적으로 좋아지면 다 좋다고 해야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똑같이 적용한다면 뭐 동양인은 그러면은 뭐 마약에 대해 더 다르고, 뭐 흑인, 서양인, 뭐 남미 이런 사람들마다 다 그럼 종마다 다른 건가? 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치. 그리고 결국 정말 근본적으로는 쥐랑 인간을 비교가 가능한가, 그게.
그거에 대해서가 제일 좀 치명적인 그런 거지, 이제. 그러니까 나도 그냥 쭉 읽어내릴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디지털 정보 넘쳐나는 제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드는 이 세상에 문제가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비판하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 정보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잖아. 쥐가 그렇게 한다고 인간이 그렇게 할까? 거기에 대한 연관성은 없어. 어디에도 없어. 그지?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쥐가, 그러니까 연관성이 아예 없잖아. 쥐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 박사는 쥐에서 내가 쥐로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 근데 인간도 똑같아. 인간도, 그러니까 쥐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인간도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데, 쥐랑 인간은 물론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어느 수준 정도는 비슷한 점이 있겠지. 예를 들면 뭐 먹이를 안 먹으면 죽는다, 이런 건 비슷하지. 숨을 못 쉬면 죽는다. 근데 인간은 되게 고등 동물이잖아. 쥐가, 우리는 막 이렇게 글로 다 생각하고 실험으로 다 이렇게 하는데 걔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수많은 다양한 변수들과 어마어마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과연 쥐랑 그걸 동급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럼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기초적인 질문인데, 나도 이걸 딱 들으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처음에? 되게 좀 어떻게 반성하게 되더라고. 솔직히 그렇잖아. 제일 처음 들으면 쥐한테는 그럴 수 있지, 근데 왜 인간한테도 왜 그래야 돼? 이렇게 질문을 가지는 게 되게 평범하고 정말 기본적인 건데, 그걸 못했던 거지 나는. 그리고 여러 사람들도 나처럼 다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보다 많은 것 같아, 요즘에는. 그런 느낌이 들어. 아무튼 뭐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 근데 실제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나오는데 닥터 ADI 뭐 이런 사람이 이제 그런 걸 좀 반박하면서 여기서 하는 말이, 이제 이런 중독에 관한 우리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방어 능력? 이런 것들은 되게, 그게 그런 뭐 환경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지. 환경적인 부분이 아예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되게 내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대.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몸이 건강한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그런 게, 이런 약물에 대한 방어나,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뭐 트라우마를 겪었거나 이럴 경우에 또 힘든 것도 있고, 되게 변수가 많다는 거야. 그냥 환경만 떡하니 그냥 환경적으로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나도 크게 보면은 이 말이 틀리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진짜 예를 들면 다 잘 살고 다 걱정이 없고 뭐 다 인간관계 원만하고 행복하고, 약 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해도 얼핏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려는 거는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주장이, 내가 얘기하는 게 뭐야, 이 사람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실험이 그런 주장을 하기에는 맹점이 있다는 거지.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할 때는 그 근거가 확실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제시한 근거인 자기의 실험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되기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도 얘기해.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처럼 환경이 그래 천국 같으면 좋겠지만 천국이 없잖아. 사람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천국처럼 다 같이 살 수가 있겠어? 그럼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럼 논거리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이야기할 자체가. 아예 그런 세상을 만들 수도 없고, 다 그런 거를 겪고 우리는 그런 어려움, 뭐 일적인 스트레스든, 뭐 결혼한 사람은 부부 관계든, 자식 관계든, 친구 관계든, 그런 거 다 극복해 나가면서 사는 거지. 그거를 꼭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나쁘게만 보고 막 그걸 중독 이런 거를 몰아갈 되게 아까 감옥과 같은 건 시궁창적인 사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내 느낌이 뭐였냐면 오늘 다시 이걸 한번 이 사람들 알렉산더의 실험을 읽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약간 비판하는 사람들의 기사를 읽어보고 나는 좀 이 사람들은 되게 그러니까 과학자가 할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런 걸 물론 사회학자나 그런 사람들은 주장을 할 수 있지. 그냥 그럼 더 좋다. 좋은 세상 만들면 불행한 사람이 적어질 테니까 더 좋지. 누가 모르겠어. 근데 지금 우리는 중독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 중독과 그거에 대한 인과관계를 얘기하기에는 이 실험 자체가 근데 이 사람들 문제는 전부 다 그 실험을 다 지금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안 된다는 거지. 실험 자체도 잘못됐고 그렇다는 거지. 그래도 뭐 그런 댓글에 그런 거 있더라고. 뭐 아까 그 만화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막 인간관계를 해라.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그렇게 황무지처럼 만들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뭐 더 건강하고 중독이 안 되는 삶을 산다. 중독이 필요 없는 약물이 필요 없는 삶을 산다 이러는데 어떤 사람이 또 댓글에 그걸 봤어. 인간관계가 그럼 온전히 좋은 것만은 가져다 주냐?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데, 그지? 뭐 그렇잖아. 일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뭐 다들 그런 말 하잖아. 막 업무가 많아서 오는 스트레스가 차라리 상사나 부하 직원이든 그런 회사 동료 관계에서 오는 그런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보다 훨씬 낫다고. 그래서 자긴 차라리 업무량이 많은 회사를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사는 게 중독이란 것과 모든 게 복합적으로 얽히고 다 설켜 있는데 그걸 환경이라고 단순화시켜 버린 것 자체가 맹점이지. 실험과 연관이 없는 맹점이지. 그래서 논문으로서의 그런 주장과 이 실험은 좀 부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사람들이 퍼다 나르는 것도 물론 나도 처음에 봤을 때 좀 반성하는 면이 있지. 보고 신박하다 이렇게만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좀 나부터 그래야겠지. 이제 딱 어떤 새로운 뭔가를 보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 내 상식의 수준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서 그래 이런 건 좀 이상한데? 그럼 찾아보고 그렇게만 된다면 좀 뭔가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한다면 특히 요즘에 기자들도 그런 거 많잖아. 막 이상한 거 막 인터넷에 무슨 진짜 자작 냄새가 엄청 나는 건데도 그런 거 퍼와서 기사처럼 써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사실관계 파악하는 거를 모두가 다 한다면 좀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불확실한 정보들 이런 것들은 퍼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는 게 현실이지. 다들 그렇게 못하고 살고 있지. 그래서 오늘 되게 두서없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번 남겨봤어. 물론 뭐 그 모든 환경이나 이런데 모든 그게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 말이 꼭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은 이제 이 실험과 이걸 연관지어서 할 이 근거로 그런 주장을 펼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런 거지. 아무튼 재밌게 들어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뭔가 이상한 그런 것들을 찾으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네. 안녕.